밤이 깊어가면 하늘의 별들은 대부분 희거나 푸르스름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난히 붉은 점 하나가 조용히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깜빡이며 재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낮고 붉은 빛으로 밤하늘 한 구석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점. 그것이 화성입니다. 다른 별들과는 온도가 다른 빛이죠. 차가운 밤하늘에 홀로 남은 사그라들기 직전의 인걸불 같은 빛입니다. 한번 눈에 담고 나면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빛이기도 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요. 오래전 사람들도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전등도 도시의 불빛도 없던 시절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고 별들은 훨씬 가까웠죠. 그 캄캄한 하늘에서 붉은 별 하나가 몇 달에 걸쳐 느릿느릿 자리를 옮겨 다니는 모습은 분명 예사롭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붉은 빛에서 전쟁의 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전쟁의 신, 마르스. 옛 동양에서도 이 별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별, 불의 기운을 지닌 별로 여겨졌습니다. 핏빛을 닮은 별이 유난히 밝아지는 해에는 사람들이 전쟁과 가뭄을 걱정했고 하늘을 읽는 이들은 그 붉은 점의 길을 대나무와 종이에 오래도록 적어 내려갔죠. 수천 년 동안 화성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강한 별이었습니다. 밤을 지키던 목동도, 먼 바다를 건너던 뱃사람도, 잠 못 드는 밤의 임금님도 저마다의 이유로 그 붉은 점을 올려다보았을 거예요. 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두려움을, 어떤 밤에는 그리움을요. 그러다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붉은 점은 조금씩 하나의 세계가 되어갔습니다. 렌즈 너머로 어렴풋한 얼룩무늬가 보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얀 극지방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눈이 쌓였다 녹는 것처럼요. 100년쯤 전에는 화성 표면에 가느다란 줄무늬가 얽혀 있다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것은 누군가 물을 끌어쓰려고 파놓은 물길이 아닐까? 저 붉은 땅에도 지혜로운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은 소설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의 신이었던 별이 어느새 생명이 사는 땅으로 꿈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성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밤 마당에 나와 앉아 저 붉은 점 위에서 누군가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상상하곤 했죠. 두 세계가 서로를 모른 채 마주보고 있는 그림은 생각할수록 어딘가 쓸쓸하고도 다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만든 탐사선들이 마침내 그 붉은 세계의 곁으로 날아가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왔을 때 거기 있던 것은 운하도 화성인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조용한 사막이었어요. 바람에 쓸린 모래 언덕과 오래된 분화구들과 붉은 돌밭뿐인 땅. 실망스러울 만큼 고요한 세계였죠. 그런데 그 사막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과학자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흐른 자국이었습니다. 강줄기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골짜기, 강이 바다로 흘러들 때 만드는 부채살 모양의 지형, 그리고 바닥이 말라붙은 커다란 호수의 흔적. 지금은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이 사막에 아주 먼 옛날에는 물이 흘렀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화성은 처음부터 죽어 있던 땅이 아니라 한때는 살아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죽어간 행성일지도 모른다고요.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붉은 사막 곳곳에 실마리가 흩어져 있는 이야기. 서두를 것 없는 40억 년에 걸친 아주 느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먼저 화성이 어떤 곳인지 잠시 거닐어 볼까요? 눈앞에 그 붉은 사막을 천천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발밑에는 밀가루처럼 고운 붉은 모래가 깔려 있고 지평선까지 낮은 언덕들이 물결처럼 이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아주 옅은 공기가 모래알 몇 개를 굴리며 지나가고 하늘에는 흐린 살구색 빛이 감돌아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얇아서 바로 옆에서 돌이 굴러도 지구에서처럼 크게 들리지 않죠. 그 고요한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바로 바깥쪽 길을 도는 이웃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절반쯤 되죠. 지구가 큰 사과라면 화성은 그 옆에 놓인 작은 자두 정도라고 할까요? 몸집이 작으니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서 지구에서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화성에 서면 30kg쯤으로 가벼워집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붕 뜨는 듯한,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발을 구르면 지구에서보다 훨씬 높이, 훨씬 천천히 떠올랐다가 깃털처럼 느리게 내려앉겠죠. 그 가벼움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뜻밖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하루의 길이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40분쯤 길 뿐이에요. 24시간하고 40분 남짓.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하루의 리듬이 이렇게 지구와 닮은 곳은 드뭅니다. 그러니 화성에서도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낮이 지나고 저녁이 오고 밤이 깊어가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하루의 물결이 저 붉은 사막 위에서도 수십억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일하는 탐사 로봇들을 돌보는 지구의 과학자들은 실제로 화성의 하루에 맞추어 살아보기도 한다죠. 매일 40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면 몸의 시계가 조금씩 저 붉은 행성의 리듬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다만 1년은 조금 길어요. 태양에서 지구보다 한 배 반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날짜로 687일이 걸립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모두 2배 가까이 천천히 지나가는 셈이죠. 화성에도 계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극지방에 하얀 서리가 넓게 내려앉고 봄이 오면 그 하얀 옷이 조금씩 거쳐갑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아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느리고 커다란 계절의 숨결이에요. 화성이 붉은 이유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흙 속의 철가루가 녹슬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철대문이 불그스름하게 녹스는 것처럼 화성의 흙에 섞인 철 성분이 아주 긴 세월에 걸쳐 산화하면서 행성 전체가 은은한 녹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성 하나가 통째로 천천히 녹슬어온 셈이죠. 그 고운 녹빛 먼지는 바람에 실려 하늘까지 떠오르기 때문에 화성의 낮 하늘은 푸른색이 아니라 연한 살구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면 반대로 태양 주변만 푸르스름해지는 조용한 노을이 지죠. 지구와는 색이 뒤바뀐 저녁이에요. 그 저녁 하늘에는 달이 2개 떠오릅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감자처럼 울퉁불퉁한 작은 달들이죠. 우리 달처럼 크고 환하지는 않지만 붉은 사막의 밤을 2개의 희미한 빛이 나란히 건너가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어딘가 아득합니다. 그중 안쪽을 도는 포보스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하룻밤에 2번 하늘을 건너가기도 하죠. 화성의 밤하늘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밤과 닮은 듯 조금씩 어긋나 있는 밤입니다. 이 작은 행성에는 뜻밖에도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라는 화산이 그렇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죠. 높이가 20km를 훌쩍 넘어 에베레스트 산을 2개 반쯤 쌓아 올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은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가 아니에요. 밑면이 한반도만큼이나 넓게 퍼진 아주 완만한 언덕에 가깝습니다. 경사가 워낙 느슨해서 만약 그 비탈을 걸어 오른다면 자신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오르막을 하루하루 조용히 걷게 될 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닿으면 그곳은 이미 대기가 거의 없는 높이라서 낮에도 하늘 가장자리에 별이 어른거릴 거예요.
발 아래로는 구름이, 머리 위로는 우주가 있는 산. 그 산은 이제 불을 뿜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잦아든 채 조용히 식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화성의 허릿개에는 마리네리스 협곡이라 불리는 거대한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길이가 4,000km. 미국 대륙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로지를 만한 길이에요. 깊은 곳은 바다까지 7km에 이르러서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면 맞은편 벼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을 10개쯤 이어 붙인 규모라고 하죠. 행성의 몸에 남은 오래된 흉터처럼 그 골짜기는 붉은 대지를 길게 가르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골짜기 바닥에 옅은 안개가 고이고 해가 오르면 그 안개는 소리 없이 거쳐갑니다. 벼랑의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가 이윽고 밤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죠. 지켜보는 이 하나 없이 수십억 년째 되풀이되어 온 아침이고 저녁이에요. 이렇게 거닐어 보면 화성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몹시 혹독한 곳이기도 하죠.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 지구의 남극보다도 추운 날이 많습니다. 공기는 너무 얇아서 지구 대기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숨을 쉴 수도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없는 땅. 낮에 잠깐 봄날처럼 따뜻해지는 곳이 있어도 밤이 되면 기온은 다시 까마득한 추위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따금 사막에서는 커다란 먼지 폭풍이 일어나 몇 주씩 행성 전체를 뿌옇게 덮기도 해요. 그래도 공기가 워낙 옅어서 그 폭풍조차 지구의 태풍 같은 사나움은 없습니다. 고운 먼지가 하늘 가득 떠올라 온 세계가 오랫동안 붉은 안개 속에 잠기는 것에 가깝죠.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사막은 다시 원래의 고요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화성은 그런 곳입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고 춥고 메마른 붉은 사막.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막에는 강이 흐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호수였던 자리가 있고 어쩌면 바다였을지도 모르는 낮고 너른 땅이 있어요. 물이 있었다면 그 시절의 화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을 것입니다. 더 두꺼운 공기, 더 따뜻한 바람, 그리고 어쩌면 빗소리까지. 지금 모래바람만 지나다니는 저 골짜기에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고 호수 위로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미끄러지던 시절을요. 그 풍경은 40억 년쯤 전의 일로 짐작됩니다. 지구에서 아직 생명이 걸음마를 떼던 무렵, 화성은 어쩌면 지구보다 먼저 따뜻한 물의 세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그 물과 공기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한때 강이 흐르던 세계는 왜 이렇게 춥고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대답의 실마리는 뜻밖에도 하늘이 아니라 화성의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행성의 심장이라 부를 만한 자리.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붉은 점 하나를 향해 마음을 옮겨갑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작고 붉은 불빛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그 곁에 서 보면 화성은 생각보다 훨씬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곳과도 닮지 않았지요. 먼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구의 하늘은 파랗지만 이곳의 하늘은 하루 종일 옅은 살구빛 혹은 바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흙먼지가 아주 고운 알갱이로 공기 중에 떠 있어서 햇빛이 그 사이를 지나며 붉게 번지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사진 위에 앉은 세월의 빛깔처럼 이 세계는 온통 붉고 누런 색조에 잠겨 있습니다. 발밑의 땅도 붉고 저 멀리 언덕도 붉고 그 위를 덮은 하늘까지도 붉습니다. 왜 이토록 붉은가 하면 이곳의 흙 속에 철이 아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지요. 그 철이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녹슬면서 세계 전체가 붉게 물든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모지나 오래된 쇠붙이에서 보던 그 붉은 녹, 바로 그 빛깔이 행성 하나를 통째로 뒤덮고 있는 셈이에요. 낮에도 태양은 지구에서 보던 것보다 조금 작고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태양이 그만큼 멀리 있으니까요. 이 붉은 세계는 지구보다 태양에서 반쯤 더 떨어진 곳을 돌고 있어서 햇빛도 그만큼 옅게, 그만큼 서늘하게 이곳에 닿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저녁이면 다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해 진녘에는 아주 묘한 풍경이 펼쳐지지요. 지구에서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지만 이 붉은 세계에서는 오히려 태양 둘레만 푸르스름하게 물듭니다. 하루 종일 붓던 하늘이 해가 넘어갈 무렵이면 태양 근처에서만 은은한 푸른빛을 머금는 거예요. 낯설고도 고요한 저녁입니다. 그 하루의 길이가 참 신기합니다. 화성의 하루는 약 24시간 40분, 지구의 하루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자고 일어나 다시 잠들 무렵, 이 붉은 세계에서도 꼭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먼 이 낯선 땅에도 우리와 거의 같은 리듬의 밤과 낮이 번갈아 찾아온다는 것. 어쩐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멀고 차가운 세계가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인연은 전혀 다릅니다.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687날, 지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지요. 그러니 이곳의 계절은 하나하나가 우리 것보다 훨씬 깁니다. 봄이 오면 그 봄이 2배로 길고 겨울이 오면 그 겨울도 2배로 오래 머무릅니다. 한 계절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보면 지구에서라면 벌써 2번은 지나갔을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만약 이곳에서 한 해를 난다면 그 한 해가 참으로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긴 봄이 지나 여름을 맞고 다시 긴 가을이 저물어 겨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구에서 2번쯤 나이를 먹을 만한 시간이 흐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 걸음마를 떼는 동안 지구에서는 2번의 봄이 지나가겠지만 이곳에서는 겨우 한 번의 봄이 지날 뿐입니다. 시간이 이곳에서는 더 느리게, 더 넉넉하게 풀려나가는 듯합니다. 무엇 하나 서두르지 않고 계절마저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세계인 것이지요. 이번엔 발밑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붉은 땅을 실제로 걷는다면 몸이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남짓, 열 가운데 4곳쯤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지구에서 80kg이던 사람이 이곳에서는 30kg 남짓의 무게로 걷게 되는 셈입니다. 지구에서 무겁게 짊어졌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문득 가벼워집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떠오르고 발이 땅에 닿기까지 아주 짧은 순간 마치 물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걸음마다 몸이 살며시 위로 뜨고 천천히 다시 내려앉지요. 무겁던 어깨가 슬며시 가벼워지는 그런 걸음입니다. 손에 쥔 돌 하나도 지구에서보다 한결 가볍고 뛰어오르면 평소보다 훨씬 높이, 훨씬 오래 공중에 머물 거예요. 몸이 기억하던 무게가 이곳에서는 조용히 풀려나는 듯한 그런 낯설고 부드러운 감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에는 한 가지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독하게 춥습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겨울조차 이곳의 봄날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낮의 적도 근처에서는 이따금 기온이 영상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밤이 내리면 세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극지방의 긴 밤에는 영하 100도를 넘어 더 깊이 떨어지고요. 그 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겨울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한 추위입니다. 추위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공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희박합니다. 화성을 감싼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는 사뭇 다른 성분이고요. 그 얇은 대기는 바람이 불어도 지구에서처럼 뺨을 때리지 못하고
소리조차 제대로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놀라울 만큼 고요합니다. 바람이 붉은 먼지를 들어 올려 언덕 너머로 실어가지만 그 바람의 소리는 아주 멀고 아주 옅게 마치 꿈결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는 달이 뜹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지요. 포보스와 데이모스. 지구의 달처럼 크고 둥근 달이 아니라 감자를 닮은 작고 울퉁불퉁한 두 개의 위성입니다. 아마도 오래전 어디선가 떠돌던 작은 바위덩이가 화성의 손에 붙잡혀 그때부터 이 세계 곁을 맴돌게 되었을 거예요. 안쪽을 도는 포보스는 밤하늘을 아주 빠르게 가로지릅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떴다 지곤 하지요. 그런데 이 작은 달에는 조용한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보스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화성 쪽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쯤 뒤, 이 달은 결국 화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부서지고 잘게 흩어진 그 조각들이 화성 둘레를 감싸는 가느다란 고리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아직은 하나의 예측일 뿐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포보스는 그저 붉은 밤하늘을 조용히 건너가고 있을 뿐입니다. 낮이 밝아오면 이 세계가 품은 거대한 지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성은 작은 세계이지만 그 위에 새겨진 자국들은 어느 것 하나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양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상을 넘어서는 크기의 것들이 이 붉은 땅 위에 조용히 서 있지요. 먼저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올림푸스 몬스. 그 높이가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높은 산을 3개쯤 포개어 놓아야 그 꼭대기에 닿는 거예요. 밑동의 너비는 한 나라를 통째로 덮을 만큼 넓게 퍼져 있어서 정작 그 산자락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산 위에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저 완만하게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비탈만이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산이라기보다는 하늘로 아주 천천히 부풀어 오른 붉은 대륙에 가깝습니다. 그 꼭대기는 이미 대기의 대부분을 아래에 두고 거의 우주의 검은 빛에 닿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땅을 길게 가르며 뻗어나간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마리네리스 협곡. 그 길이가 무려 4,000km에 이릅니다. 만약 이 협곡을 지구에 옮겨 놓는다면 한 대륙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를 만큼 길지요. 협곡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아래로 파여 있고 그 벽면에는 화성이 지나온 오랜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골짜기의 한쪽 벽을 비출 때 반대편은 여전히 깊고 붉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화성은 참 묘한 이웃입니다. 하루의 길이도 기울어진 채 계절을 맞이하는 모습도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흐르는 시간도 지구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닮음의 바로 옆에 우리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란히 놓여 있지요. 숨 쉴 수 없는 야른 공기,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 물 한 방울 고이지 못하는 메마른 땅. 화성은 지구와 손을 맞잡을 듯 가까이 서 있으면서도 끝내 다른 길을 걸어온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메마른 붉은 사막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정말 이곳은 처음부터 이렇게 죽어 있었을까요? 지금은 바람 소리조차 옅은 이 황량한 땅이 아주 먼 옛날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이 붉은 땅에서 읽어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메마른 세계에도 한때는 전혀 다른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화성은 춥고 메마른 붉은 사막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아득히 되돌려 봅니다. 지구에 아직 이렇다 할 생명이라 부를 만한 것조차 드물던 시절, 약 38배에서 40억 년 전의 옛날로 말이지요. 그 무렵의 화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시절의 화성 하늘은 어쩌면 오늘의 얇고 창백한 하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화성은 대기가 너무나 희박해서 그 위에 서면 하늘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젊은 시절의 화성은 훨씬 두꺼운 대기에 폭 감싸여 있었을 거라고 보아요. 그 두꺼운 공기의 담요가 태양의 온기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마치 겨울밤 이불 속에 남은 온기처럼 낮 동안 스며든 따스함이 쉽게 달아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표면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수 있었습니다. 물이 흘렀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이야기예요. 지금의 화성에서는 물이 표면에 고이는 즉시 얼어붙거나 아니면 옅은 대기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액체로 머무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옛날의 화성에서는 물이 정말로 흘렀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며 바닥을 깎고 낮은 곳에 고여 잔잔한 수면을 이루고 다시 넘쳐 흐르곤 했어요. 강이 있었고 호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붉은 흙 사이로 물길이 나 있고 그 위로 옅은 햇살이 부서지는 풍경을요. 지구의 강보다는 아마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무겁게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니까요. 그래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튀어오르는 모습도 어쩌면 여기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느긋했을 거예요. 낮게 흐르는 강물 위로 옅은 김이 서리고 그 위로 붉은 빛이 감도는 하늘이 펼쳐져 있는 세계. 그런 화성이 정말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주에서 화성의 표면을 내려다보면 물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여전히 지형에 새겨져 있어요. 마치 오래전에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계곡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물줄기가 여럿 모여 하나로 흘러들어간 자리도 보이고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며 흙을 부려놓은 삼각줄을 닮은 지형도 있지요. 어떤 곳에는 아주 거센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지나가며 파낸 넓고 깊은 물길의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광물들이 있어요. 점토 같은 것들 말이지요. 물 속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빚어져야 생기는 이런 광물이 발견된다는 건 그 자리에 한때 물이 머물렀다는 조용한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강과 호수만이 아니라 어쩌면 바다까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성의 북쪽 절반은 남쪽에 비해 눈에 띄게 낮고 평평합니다. 남반구는 울퉁불퉁한 고지대인데 북반구는 넓고 매끈한 저지대예요. 마치 커다란 대야의 바닥처럼 움푹 꺼져 있죠. 물이란 늘 낮은 곳으로 모이는 법이니 만약 그 시절 화성에 충분한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은 자연히 이 북반구의 낮은 땅으로 흘러들어 고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반구를 뒤덮은 거대한 원시 바다가 있었으리라는 가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상상의 바다에 이름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오케아누스 보레알리스, 북쪽의 대양이라는 뜻이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아직 모두가 그렇다고 확신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들이 조금씩 모여 있을 뿐이지요. 이를테면 그 낮은 땅의 가장자리를 따라 마치 오래전 파도가 드나들던 해안선처럼 보이는 지형이 이어져 있습니다. 토양과 대기에 남은 화학의 흔적도 이 상상을 뒷받침해 주고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한때 이 행성 표면의 3분의 1 가까이를 물이 덮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잠시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붉은 사막이 아니라 북쪽 하늘 아래로 넓은 바다가 잔잔히 출렁이는 화성을요. 지금의 그 삭막한 풍경 위에 물빛을 한 겹 더 씹혀보는 것이지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을 완전히 허무맹랑하다고 밀어낼 수 없을 만큼의 흔적이 저 붉은 땅에는 남아있는 셈이에요. 이런 옛 물의 흔적을 멀리 우주에서 내려다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낸 작은 탐사 로봇이
그 땅 위를 직접 굴러다니며 발밑의 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큐리오시티라는 이름의 로버였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퀴 6개짜리 탐사차였지요. 이 로버가 오래도록 살펴본 곳이 바로 게일 분화구라는 넓은 웅덩이였습니다. 큐리오시티가 그곳의 돌들 사이에서 읽어낸 이야기는 참으로 조용하고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약 38억 년 전 이 분화구 안에는 물이 고인 호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짜디짠 바닷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을 법한 담수, 그러니까 민물의 호수였다고 해요. 게다가 그 호수는 한 번 생겼다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차올라 호수를 이루었다가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말라붙고 다시 어느 시절엔가 물이 차오르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던 것이지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아주 긴 호흡으로 채워지고 마르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로버는 이 이야기를 돌에게서 들었습니다. 물결이 모래 위를 스치고 지나가면 바닥에 잔물결 무늬가 남죠. 우리가 얕은 냇가나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물결을 따라 촘촘히 새겨진 그 결 말이에요. 또 얕은 물가의 진흙이 햇볕에 서서히 마르면 표면이 쩍쩍 갈라지며 그물 같은 무늬가 생기고요. 여름날 마당에 웅덩이가 마른 뒤에 남는 그런 모양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흔적들이 오랜 세월 굳어돌이 되면 그 무늬는 그대로 화석처럼 박혀 남습니다. 큐리오시티는 바로 그런 무늬들을 물이 지나간 자리와 진흙이 말라간 자리를 그 붉은 돌 위에서 찾아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행성에서 몇십억 년 전의 물결과 마른 진흙이 돌에 새겨둔 편지를 작은 로봇이 뒤늦게 읽어낸 셈이지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때 물이 있었노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 발견에는 한 가지 조용한 여운이 더 있었습니다. 그 옛 호수의 환경이 아주 작은 생명이라면 살아볼 만한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따뜻하고 물이 있고 그 물이 너무 짜지도 너무 독하지도 않았던 곳. 생명이 처음 싹트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무렵 이웃산 지구에서도 아주 원시적인 생명이 막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두 행성은 그리 멀지 않은 이웃이었고 젊은 시절의 그 모습도 어쩌면 제법 닮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따뜻한 대기, 흐르는 물, 고요한 호수.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절의 화성은 지구를 꼭 빼닮은 생명이 싹틀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세계였던 셈이에요. 다만 이것 역시 단정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성에서 생명이 실제로 태어났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럴 만한 무대가 한때 거기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했던 시절은 잠깐 스쳐간 하룻밤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 우리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긴 시간 동안 이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강은 흐르고 호수는 채워지고 마르기를 되풀이하고 어쩌면 북쪽 바다는 그 너른 수면 위로 옅은 안개를 피워 올렸을지도 모르지요. 지구의 복잡한 생명들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화성은 그렇게 물과 함께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화성은 지금 우리가 아는 죽은 사막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될 수도 있었던 살아있는 행성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시절에 누군가 화성의 어느 호숫가에 서 있었다면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지요. 발미된 젖은 붉은 흙이 있고 눈앞엔 잔잔한 물이 하늘빛을 담아 흔들리고 멀리 낮은 언덕 너머로는 옅은 김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에 잔물결이 번지고 그 물결은 물가의 진흙에 제 무늬를 조용히 새겨두었겠지요. 아무도 그 풍경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물결의 무늬만이 돌에 남아 수십억 년의 침묵을 건너 우리에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전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강물은 지금 어디에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 호수는 마른 지 오래고 북쪽의 대양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두꺼웠던 대기도 따스했던 온기도 어느 순간 화성을 떠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물빛으로 반짝였을지 모를 이 행성은 어쩌다 그 모든 물과 공기를 잃고 지금처럼 춥고 메마른 붉은 사막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화성이 어떻게 서서히 식어가고 어떻게 제 하늘을 조금씩 잃어갔는지를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채워지고 북쪽 낮은 땅에는 바다가 출렁이던 그 시절의 화성. 하늘에는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 반짝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세계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평화로운 풍경의 아주 깊은 곳, 땅속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서는 이미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성의 심장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화성은 지구의 절반쯤 되는 작은 행성입니다. 그리고 작다는 것은 행성에게는 생각보다 큰 의미였어요. 커다란 가마솥에 끓인 국은 밤이 깊어도 온기가 남아있지만 작은 찻잔에 담긴 차는 금방 식어버리죠. 행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가마솥이었고 화성은 작은 찻잔이었어요. 두 행성 모두 태어날 때는 속이 펄펄 끓는 뜨거운 세계였지만 몸집이 작은 화성은 그 열을 우주로 훨씬 빨리 빼앗겼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작게 태어났을 뿐이었죠. 행성의 심장,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쇳물의 핵이 뜨겁게 끌어움직이는 동안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움직임이 행성 전체를 감싸는 커다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성을 폭 감싸 안은 투명한 방패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구에도 지금 이 방패가 있어요. 북쪽 하늘에 이따금 초록빛 오로라가 일렁이는 것은 사실 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우주에서 날아온 것들을 막아내며 내는 빛이랍니다. 방패가 일하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인 셈이죠. 젊은 화성에도 그런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 방패 아래에서 구름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강이 반짝였던 거예요. 그런데 핵이 식으면서 쇳물의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 즈음 과학자들이 그렇게 짐작하는 어느 시기에 그 흐름이 마침내 멎었어요. 방패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것은 요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폭발도 굉음도 없었어요. 하늘은 그날도 여느 날처럼 밝았고 강물은 여느 날처럼 흘렀을 거예요. 방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역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집의 등불 하나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꺼지듯이. 다만 그날부터 화성은 맨몸으로 우주 앞에 서게 된 것이었죠. 방패의 흔적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화성의 땅 몇몇 곳에는 옛 자기장의 기억이 얼룩처럼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 위의 밤하늘에는 이따금 희미한 오로라가 어른거린다고 합니다. 온 행성을 감싸던 커다란 방패의 마지막 잔불 같은 것이죠. 꺼진 화롯불 속에 남은 몇 점의 불씨처럼 그 빛은 지금도 화성의 밤에 조용히 깜빡이고 있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온기를 보내주지만 사실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쉼없이 바람처럼 뿜어져 나와요.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소리도 없고 색도 없지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온 태양계로 불어가는 바람이죠. 지구는 방패가 이 바람을 밀어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잃은 화성의 하늘은 이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했어요.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 가장 높은 곳에 닿아 공기의 입자들을 하나씩 우주로 튕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모래 언덕에서 모래알을 한 알씩 실어가듯이 말이에요. 한 알 한 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하늘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고 1억 년이 지나도록 태양풍은 계속 불어왔어요. 그리고 화성의 하늘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얇아져 갔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추측만은 아니에요. 미국 나사에서 보낸 메이븐이라는 탐사선이 지금도 화성 주위를 돌면서 이 광경을 직접 지켜보고 있거든요. 메이븐이 측정해 보니 화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100g쯤의 공기를 우주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사과 한 알 무게만큼의 하늘이 1초마다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메이븐은 또 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태양이 크게 화를 내는 날, 그러니까 태양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새어나가는 공기가 몇 배로 불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태양이 젊고 사나웠던 수십억 년 전에는 그런 날이 훨씬 잦았을 거라고 합니다. 화성의 하늘 대부분은 그 이른 시절에 이미 벗겨져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기나긴 이별에 아주 조용해진 끝자락인 셈이죠. 하늘이 얇아지자 이번에는 물의 차례였습니다. 공기는 그저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무게로 물을 지그시 눌러서 물이 물로 있게 해주는 이불 같은 역할도 하거든요. 그 이불이 거치자 화성의 물은 더 이상 강과 호수의 모습으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미지근한 물조차 부글부글 끓어올라 수증기가 되어 흩어졌고 그 수증기마저 태양풍에 실려 조금씩 우주로 떠나갔습니다. 미처 떠나지 못한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떤 물은 남극과 북극으로 물러나 하얀 얼음 모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화성의 마지막 비가 내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의 비도 여느 비처럼 흙을 적시고 웅덩이를 만들고 낮은 곳으로 흘러갔겠죠. 그것이 이 행성의 마지막 비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구름은 점점 드물어지고 하늘은 점점 맑고 차가워져 갔습니다. 강은 상류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끊어지고 마침내 젖은 모래바닥만 남았겠죠. 호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물가의 선을 안쪽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일 분화구의 호수도 그랬습니다. 마르고 다시 차오르고 또 마르기를 되풀이하다가 어느 시절엔가 마지막으로 말라붙은 뒤 다시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북쪽의 바다가 정말 있었다면 그 바다도 천천히 물러나며 옛 해안선의 자국만 남겨두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도 태양풍은 쉬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화성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해도 아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가는 동안 호수의 물가는 겨우 몇 걸음 물러났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내가 어릴 적엔 물이 저기까지 왔었단다 하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느린 변화였겠죠. 그렇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걸음으로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세계는 저물어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억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계절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아주 천천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밤은 조금씩 더 추워지고 낮은 조금씩 더 건조해지고 그렇게 붉은 모래와 바위의 사막이 한 뼘씩 세계를 덮어갔습니다. 따뜻했던 물의 행성이 지금 우리가 아는 차갑고 조용한 붉은 행성이 되기까지 그 긴 저물력이 이어졌던 거예요. 바람이 하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바람은 구름을 나르고 빗방울을 실어오는 바람이었지만 물이 떠난 뒤의 바람은 마른 모래만 실어 나르는 바람이 되었어요. 그 모래가 온 행성을 덮으며 화성은 우리가 아는 그 붉은 빛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빛조차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의 흔적이라고 해요. 화성의 모래가 붉은 것은 그 속에 철가루가 녹슬었기 때문인데 쇠붙이가 녹쓰는 데에는 물과 공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빛깔을 온몸에 입고 있는 셈이에요.
그 붉은 사막 위로도 태양풍은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지구와 화성은 같은 태양 곁에서 비슷한 재료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웃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고요.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크기였어요. 지구는 화성의 2배쯤 되는 몸집이라 속의 열이 아직도 식지 않았고 덕분에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패였죠. 지구의 자기장은 40억 년이 지난 오늘 밤에도 태양풍을 밀어내며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리였습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지구보다 절반쯤 더 먼 곳을 돌고 있어서 햇살이 원래부터 여리게 닿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불 같은 공기마저 잃고 나니 한 번 식은 몸을 다시 데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작게 태어나 심장이 먼저 식고 방패가 꺼지고 하늘이 벗겨지고 물이 떠나고 화성이 걸어간 길은 그렇게 한 걸음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말하자면 그 모든 갈림길에서 운 좋게 다른 쪽을 걸어온 행성인 셈이에요. 오늘 밤에도 우리 머리 위 아주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태양풍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40억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을 오늘 밤에도 아무 소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패 아래에서 바다는 마르지 않고 구름은 내일의 비를 준비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거죠. 화성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창밖에 비가 듣는 소리나 먼 바다가 뒤척이는 소리 같은 이 평범한 밤의 소리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붉은 이웃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리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화성의 물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극지방 얼음과 땅속 얼음 속에 옛날 그 물의 얼마쯤이 아직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화성의 아주 깊은 땅 밑에 지금도 액체 상태의 물이 고여 있을지 모른다는 연구도 나왔어요. 아직 확인해가는 중인 조심스러운 짐작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화성의 깊은 곳에서는 그 옛날의 물이 40억 년째 조용히 고여 있는 셈이 됩니다. 강과 바다는 떠났지만 물의 기억까지 모두 떠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지상의 세계가 저물어가는 동안 물은 그저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 긴 잠에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의 하늘 위로는 태양풍이 불고 있습니다. 40억 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온 바람이에요. 그 바람 아래로 마른 강바닥이 굽이치고 옛 호수의 바닥이 펼쳐지고 물러난 바다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물이 반짝이던 게일 분화구에는 이제 붉은 흙과 바위만이 남아 낮에는 여린 햇살을 받고 밤에는 별빛 아래 얼어붙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고운 모래가 조금 자리를 옮기고 그것이 요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모든 마른 자국들은 상처이면서 동시에 기록이기도 했어요. 물이 있었다는, 따뜻한 시절이 정말로 있었다는 것을 화성은 그렇게 온몸으로 간직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이웃 행성의 사람들이 만든 작은 기계들이 그 붉은 모래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그 오래된 기록을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내게 됩니다. 40억 년 동안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성은 오래도록 죽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먼지가 온 세상을 덮고 바람은 마른 골짜기를 지날 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같은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어딘가에 무언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주 먼 옛날 누군가 살았던 적이 있는 건 아닐까? 답을 알 수 없으니 더 궁금했고 궁금하니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가장 먼저 화성의 맨 얼굴을 스치듯 본 것은 지구를 떠나 오래 날아간 작은 탐사선이었습니다. 60몇 해 전 마리너 4호라는 이름의 그 기계는 화성 곁을 스쳐 지나가며
몇 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지요. 그 시절엔 사람들이 화성을 두고 온갖 상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곳엔 물기를 낸 누군가가, 어쩌면 푸른 이끼 같은 것이 덮여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정작 도착한 사진 속 화성은 온통 구덩이 투성이의 황무지였습니다. 달처럼 메마르고 달처럼 고요한 그 흐릿한 흑백 사진 몇 장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은 화성을 완전히 죽은 별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풀었던 상상이 한순간에 가라앉고 생명을 기대했던 마음도 잠시 접혀든 시절이었죠. 그러다 50년쯤 전 인류는 처음으로 화성의 땅 위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이킹이라는 이름의 착륙선 둘이 각각 다른 자리에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붉은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지구에서 온 작은 기계가 홀로 놓여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화성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붉은 흙을 직접 손에 쥐어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간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 대신 내려간 기계가 사람이 멀리서 시키는 대로 짧은 팔을 뻗어 그 흙을 조금 퍼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실험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화성의 흙에 영양분이 든 물 한 방울을 살짝 섞어보는 것이었지요. 만약 그 흙 속에 아주 작은 생명이 숨어 있다면 이 먹이를 받아먹고 무언가 기체를 내뿜을 테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내쉬듯이 말입니다. 기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흙이 답을 할지 아무 말이 없을지. 그런데 놀랍게도 흙에서 기체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먹이를 받아먹기라도 한 것처럼요. 지구에서 이 신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신호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정말로 화성에 생명이 있는 걸까? 오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얻는 걸까? 억만리 박붉은 땅에서 온 작디작은 숨결 같은 신호였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그만 불빛이 켜졌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착륙선의 다른 실험은 정반대의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생명이 있다면 응당 있어야 할 유기물의 흔적이 그 흙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살아있는 무언가의 숨결 같은 신호가 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사람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학자들은 그 신호가 생명이 아니라 흙 자체의 성질이었을 거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흙 속에는 무언가를 태우듯 반응하는 물질이 섞여 있어서 생명이 없이도 먹이를 만나면 기체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살아있는 것의 숨결이 아니라 그저 흙과 물이 만나 일으킨 화학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논쟁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험을 맡았던 한 과학자는 세상을 뜨는 날까지 바이킹이 이미 화성의 생명을 만났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확신을 완전히 틀렸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요. 화성의 첫 실험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대답과 반론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 뒤로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둘 새로운 심부름꾼을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한 작은 수레가 붉은 땅 위를 조심조심 굴러다녔지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사람 대신 눈과 손이 되어준 첫 바퀴였습니다. 그 작은 수레는 몇 달 남짓 흙과 돌을 살피다 조용히 멈추었지만 그것이 남긴 자국을 따라 다음 여행자들이 줄지어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그 수레들은 점점 더 크고 영리해졌지요. 어떤 것은 화성의 이편 벌판에 또 어떤 것은 저편 평원에 나뉘어 내려앉아 각자 제 갈 길을 걸었습니다. 원래는 석 달쯤만 버티면 된다던 약속이었는데 그 여행자들은 몇 해가 지나도록 지치지 않고 그 먼 곳을 홀로 걸어 다녔어요. 하나는 어느 언덕에서 바퀴가 모래에 묻힌 채 마지막 신호를 보냈고
또 하나는 온 하늘을 뒤덮은 커다란 먼지 폭풍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 일한 늙은 짐승이 제자리에 몸을 누이듯이 말이지요. 이 부지런한 여행자들은 생명을 직접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보다 더 조용하고 끈질긴 증거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지요. 이 자리에 옛날엔 물이 흘렀다는 흔적, 저 언덕에는 물에 젖어야만 생기는 자갈이 굴러다닌다는 사실, 손톱만 한 구슬처럼 동그란 돌멩이가 오래전 물속에서 천천히 빚어졌으리라는 짐작. 그런 것들은 하나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여럿이 모이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옛 화성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는 그림이 천천히 채워져 갔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이 붉은 땅이 아주 먼 옛날엔 물소리로 젖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십몇 년 전 큐리오시티라는 이름의 제법 큰 수레가 게일이라 불리는 커다란 분화구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행자는 여느 수레들보다 무겁고 든든해서 흙을 그냥 들여다보는데 그치지 않고 돌을 부수어 그 속을 살필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게일 분화구의 바닥을 한 걸음 한 걸음 짚어가며 이 여행자는 그곳이 아주 먼 옛날 잔잔한 호수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강물이 흘러들고 물이 고이고 오랜 세월 마르지 않고 머물렀던 자리. 그 물은 한두 해 반짝 고였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잔잔히 머물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 시절 어떤 작은 생명이 있었다면 충분히 깃들 만한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있고 온기가 있고 생명이 기댈 만한 재료가 흙 속에 함께 놓여 있었으니까요. 생명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살 수 있었던 방 하나를 찾아낸 셈이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이지만 언젠가 누군가 머물렀을 법한 그런 방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시티가 뜻밖의 수수께끼 하나를 함께 안고 왔습니다. 게일 분화구의 옅은 공기 속에서 아주 희미한 기체 하나가 계절을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그 기체의 이름은 메탄입니다. 여름에 따뜻한 볕이 들면 조금 짙어졌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 옅어지고 마치 화성이 계절마다 아주 얕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요. 이 희미한 숨결이 사람들을 설레게 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이 기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늪 바닥에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들이 들판의 짐승이 이 기체를 조용히 뿜어냅니다. 우리 곁에서는 이 기체의 냄새가 곧 생명의 냄새인 셈이지요. 그러니 화성의 공기에서 같은 기체가 계절 따라 오르내린다는 것은 혹시 저 땅속 깊은 곳에 무언가 살아 숨쉬는 것이 있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가만히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켰지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아주 작고 조용한 이웃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급히 결론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체는 생명이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물과 돌이 서로 부대끼며 천천히 반응하는 동안 살아있는 것 하나 없이도 이 기체가 스며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성의 지하 어딘가에 이 기체가 조금씩 고여 있다가 겨울엔 차가운 땅에 갇혔다가 여름볕에 조금씩 풀려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생물의 숨결인지 돌의 화학인지 큐리오시티가 지닌 장비만으로는 그 둘을 끝내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결이 참 묘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은 아주 조심스러운 물음 하나를 던졌거든요. 혹시 우리가 화성의 숨결이라 여겼던 그 기체가 사실은 화성의 것이 아니라 우리 기계 안에서 새어나온 것은 아닐까 하고요. 지구에서 함께 실려간 아주 작은 기체가 수레 안 어느 틈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우리를 헷갈리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스스로를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이건 참 정직한 물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신호를 어쩌면 우리 자신이 만든 착각일지 모른다고 되짚어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과학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고 자기가 세운 답을 스스로 두드려 보는 일.
그 조심스러움 덕분에 진짜와 가짜가 천천히 갈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희미한 숨결이 정말 화성의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열린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화성을 향한 사람들의 오랜 질문에 아직 또렷한 답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은 기계를 보내고 흙을 뒤지고 공기를 헤아렸지만 정작 여기 생명이 있다고 손을 들어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오랜 헛걸음에 지쳐 화성은 그저 죽은 돌덩이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이상한 일입니다. 답이 나오기는커녕 물이 있었다는 흔적, 호수가 있었다는 흔적, 생명이 깃들 만했다는 흔적은 오히려 자꾸만 늘어가거든요. 찾으면 찾을수록 없다는 쪽이 아니라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저울이 조금씩 기울어 갔습니다. 없다는 증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흔적이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묘한 긴장이 사람들을 화성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었지요. 그 흔적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눈길은 점점 한 곳으로 모여갔습니다. 게일 분화구 너머 예제로라 불리는 또 다른 분화구. 그곳에는 옛날 물이 흘러들며 만들어 놓은 강바닥과 그 물이 실어나른 고운 흙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오래전 이 땅에 강이 있었다면 그 강이 마지막으로 흙을 부려놓은 자리, 지구에서 무언가의 흔적을 가장 오래 간직하는 곳이 바로 그런 물가의 진흙 바닥이거든요. 그러니 만약 화성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남아있다면 이 조용한 강바닥이야말로 그 이야기를 품고 있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화성이 우리에게 건넨 것 가운데 가장 마음을 흔드는 단서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강물이 흘러가던 계곡, 그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던 돌 하나. 겉면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번져 있어 마치 표범의 무늬를 닮은 돌이었지요. 그 무늬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는지는 이제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화성이 한때 물을 품은 세계였다는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호수가 있었고 강이 흘렀고 어쩌면 아주 작은 무언가가 그 물가에 깃들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오래되고 조심스러운 궁금증까지 말이지요. 오랫동안 그 궁금증은 멀리서 어른거리기만 했습니다. 물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보였지만 정작 생명의 그림자라 할 만한 것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지금까지 중 가장 가까이까지 데려간 장면은 뜻밖에도 아주 최근에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인류가 화성에서 만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서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2021년 봄으로 돌아갑니다. 그해 2월 화성의 한 분화구에 새로운 손님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하늘에서 낙하산 하나가 천천히 펼쳐지고 그 아래로 작은 기계가 조심스레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에 발을 디뎠지요. 예제로라는 이름의 그 분화구는 아주 먼 옛날 물이 고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7억 년 전, 그러니까 지구에 아직 이렇다 할 생명의 모습이 갖춰지기도 전에 아득한 시절에 이곳에는 넓은 호수가 있었고 강물이 흘러들며 삼각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강이 흙과 자갈을 실어와 부채처럼 펼쳐놓는 그 지형은 지구에서라면 옛 생명의 흔적이 가장 잘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강물이 느려지는 어귀에 고운 진흙이 켜켜이 가라앉고 그 진흙이 오래전 물속에 있던 것들을 부드럽게 감싸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의 그 많은 땅 가운데 굳이 이 마른 호수 바닥을 골라 먼 길에 탐사선을 내려보낸 것이었죠. 그 탐사선의 이름은 퍼서비어런스였습니다. 끈기라는 뜻을 가진 6개의 바퀴로 붉은 땅을 천천히 굴러가는 작은 실험실이었어요. 그 걸음은 무척 느렸습니다. 하루에 고작 몇십 미터를 나아가면 잘 간 것이었고 대개는 그보다도 짧았지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기계는 무언가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읽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주 특별한 동무가 하나 함께 실려왔어요. 인저뉴어티라는 이름의 손바닥만 한 작은 헬리콥터였지요. 다른 행성의 하늘을 처음으로 날아오른 물건이었습니다. 화성의 공기는 지구보다 훨씬 옅어서 그 얇은 공기를 붙잡고 날개를 젓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은 헬기가 5번쯤 떠오르기만 해도 큰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친구는 5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 하늘을 10번, 20번, 50번을 넘겨 날았고 결국 72번을 날아올랐지요. 처음 기대했던 것의 10배가 넘는 걸음이었습니다. 날개가 붉은 공기를 가르며 낮게 붕붕거리는 동안 이 작은 헬기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앞서가는 탐사선의 정찰병 노릇을 해주었어요. 저 앞에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바퀴가 빠지지 않을지를 하늘에서 미리 살펴 알려주었지요. 그러다 2024년 초 어느 계곡 위를 낮게 날던 마지막 비행에서 날개 끝을 그만 다치고 말았습니다. 더는 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멀리 지구에서 조용히 작별을 구했지요. 이 작은 헬기는 지금도 그 자리에 화성의 바람 속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치 오래 걸어온 길목에 세워둔 작은 이정표처럼요. 그렇게 동물을 떠나보낸 뒤에도 퍼서비어런스는 홀로 붉은 강바닥을 계속 굴러갔습니다. 그러기를 다시 여러 해,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한가운데가 찾아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흘려보내 2025년에 이르렀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탐사선이 다다른 곳은 옛날 물이 흘러들던 좁은 계곡, 아주 먼 옛날 강이 마지막까지 흐르며 고운 흙을 실어 나르던 자리였습니다. 붉은 자갈과 마른 진흙이 층층이 굳어있는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탐사선은 하나의 돌을 만납니다. 화살촉을 닮은 어른이 2팔을 벌린 만큼의 넓적한 바위였어요. 사람들은 그 돌에 체아바 폭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붉고 오래된 돌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돌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탐사선이 팔을 뻗어 카메라를 가까이 대자 표면에 뜻밖의 무늬가 떠올랐어요. 작고 둥근 반점들이 저마다 옅은 테두리를 두른 채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늬를 보고 표범의 얼룩을 떠올렸지요. 어떤 이는 진흙 위에 흩뿌린 작은 양귀빗이 같다고도 했습니다. 붉은 바탕에 검은 점들이 알알이 돋아 있는 모습이 여느 화성의 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저 예쁜 무늬였다면 이야기는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점을 이루고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 작은 얼룩 속에는 2가지 광물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철과 인이 물과 만나 만들어지는 광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과 황이 엉겨 붙은 광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어려우니 잠시 내려놓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구에서 이런 광물들은 흔히 무언가가 썩어가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진흙 속에 파묻힌 낙엽이나 죽은 것들이 천천히 분해되는 축축한 자리, 혹은 그것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아주 작은 미생물의 바로 곁에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라면 이런 광물을 보고 우리는 곧잘 생명의 그림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화성의 돌에는 그런 광물들이 유기탄소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생명이 살아가려면 어김없이 필요한 바로 그 탄소와 함께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물이 스며들었던 그 진흙 속에서요. 옛날에 물이 있던 자리, 생명의 재료가 되는 탄소, 그리고 작은 생명이 에너지로 삼아 살아갈 법한 화학 반응의 흔적. 이 3가지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나란히 한 덩어리의 돌 안에 고스란히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 봉투의 이름과 주소와 날짜가 한꺼번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달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을 지금까지 화성에서 찾아낸 것 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생명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화성에서는 물의 자취도
생명의 재료도 따로따로는 여러 번 만나왔지만 이렇게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이만큼 가까이 다가온 단서는 여태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걸음을 한 번 늦추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이거든요. 사람들은 생명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흔적이라고 아주 조심스레 말했을 뿐이에요. 그 둘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 꽤 먼 거리에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광물은 생명이 전혀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과 돌이 오랜 세월 서로 부대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무늬가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런 길을 거치려면 대개 뜨거운 열이나 강한 산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이 돌이 있던 자리에는 그런 험한 흔적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손길이었을 가능성이 한결 무겁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꼭 덧붙였습니다. 생명 없이 생겼을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요. 무척 아름답고 강력한 단서였지만 아직은 단서였던 것이죠. 성급히 결론으로 달려가지 않는 그 조심스러움이야말로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믿음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을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 돌을 지구로 가져와 우리 손안의 정밀한 장비로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탐사선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지만 그 안에 실을 수 있는 장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답을 가리려면 지구의 커다란 실험실에 놓인 온갖 기계들이 필요하거든요. 화성까지 실험실을 통째로 옮길 수는 없으니 결국 돌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퍼서비어런스는 이미 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붉은 땅을 굴러다니는 동안 여기저기서 흥미로운 돌을 만날 때마다 그 속을 원통 모양으로 뽑아내어 손가락만 한 금속 튜브에 하나씩 담아 두었어요. 그렇게 모은 표본이 어느새 33개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그 표본무늬 돌에서 뽑아낸 조각도 들어있지요. 인류가 화성 생명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열쇠가 이미 그 작은 튜브들 안에 담겨 화성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 표본을 담는 일도 여간 정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사선은 마음에 드는 돌을 만나면 조심스레 그 속을 파고들어 분필 한 토막만 한 심을 뽑아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티끌 하나 들어가지 않게 봉하여 깨끗한 튜브 속에 고이 넣어 두었지요. 그 가운데 몇 개는 훗날 누군가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평평한 땅에 나란히 내려놓아 작은 창고처럼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데리러 올 손길을 미리 헤아려 그렇게 길목마다 표본을 놓아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가장 뜻밖의 구비를 맞이합니다. 그 튜브들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 정작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행성에서 무언가를 실어오는 일은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어려운 여정입니다. 화성까지 새 우주선을 보내고 그 표본을 받아 실어 다시 그 먼 길을 되짚어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러자면 엄청난 돈과 오랜 세월이 듭니다. 비용은 자꾸만 불어났고 그 큰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지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오랜 다툼이 오갔지요. 그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단서를 담은 그 표본들을 언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지가 그만 안개 속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답을 준 열쇠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러 갈 배편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지요. 우리는 37억 년 전에 강바다까지 로봇을 보냈고 다른 행성의 하늘에 헬기를 띄웠고 표본 무늬가 새겨진 돌 하나를 찾아내 그 속에서 생명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그토록 먼 길을 왔는데 마지막 한 걸음 그 돌을 집으로 데려오는 일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금속 튜브들은 붉은 흙 위에 조용히 놓인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의 해가 소리 없이 뜨고 또 지고 옅은 바람이 그 위로 붉은 먼지를 한 겹 한 겹 얇게 덮어가는 동안에도 말이죠. 인류가 여태껏 손에 넣은 가장 강력한 단서가 아직 그 먼 행성의 마른 강바닥에 남겨진 채로요. 우리는 답의 문턱까지 다가가 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어두고 아직 그 문을 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어쩌면 그 안에는 텅 빈 방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37억 년 전 그 물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려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돌을 데리러 가는 그날까지 화살촉을 닮은 그 작은 돌은 37억 년을 그래왔듯 조금 더 오래 붉은 고요 속에서 우리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화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탐사선의 눈으로, 붉은 사막 위를 천천히 굴러가는 바퀴 자국으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물음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저곳을 보는 것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저기까지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마음. 나아가 저 붉은 땅 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올려다보는 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발을 내딛고 싶어지는 것이죠. 오래전 사람들이 바다 건너 낯선 땅을 그리워하던 마음도 아마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눈으로만 담아두기에는 아쉬워서 결국 배를 띄우고 마는 그 마음 말입니다. 화성을 향한 마음도 그렇게 바라봄에서 그리움으로, 그리움에서 떠남으로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으로 가는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곧장 화성으로 뻗어 있지 않았어요. 먼저 가까운 곳, 우리 곁에 늘 떠 있던 달을 다시 밟는 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우주기구인 나사는 이 계획을 달에서 화성으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였지요. 먼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안고 더 먼 화성으로 나아간다는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화성으로 가기 위한 연습장 같은 곳이었어요. 지구에서 사흘이면 닿는 가까운 이웃.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먼저 익혀두려는 것이었지요.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먼 여행을 위한 걸음마를 배우는 셈이었습니다. 이 달 탐사 계획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첫 걸음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을 한 바퀴 돌아오는 여행이고 그 다음 걸음에서 비로소 사람이 다시 달 표면에 발을 딛는 것이었지요. 그 발자국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화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언제라고 못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화성에 사람이 처음 내려서는 순간이 언제일지 나사조차 정확한 날짜를 정해두지 못했으니까요. 흔히들 30년대의 끝자락, 어쩌면 40년대쯤을 조심스레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먼 꿈이었지요. 한편 나라가 아닌 한 회사가 이 꿈을 훨씬 더 대담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였고 그 중심에는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우주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로켓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대신 몇 번이고 다시 쓰겠다는 야심찬 배였습니다.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언젠가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세우겠다고 말했지요. 스타쉽을 수천 번 띄워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고 또 실어 나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인류가 지구 한 곳에만 있지 않도록 한 바구니에 모든 알을 담아두지 말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대담한 꿈에도 현실의 무게는 어김없이 얹혔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 그 사람조차 화성 계획을 5, 6년쯤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지요. 화성보다 먼저 달에 자리를 잡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화성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무리 큰 꿈을 꾸는 사람이라도 붉은 별은 그렇게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선 가는 길 자체가 아득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연료를 아끼며 가장 알뜰하게 날아가도 6달에서 9달이 걸립니다.
한 계절이 아니라 여러 계절을 우주선 안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구와 화성이 서로 알맞게 줄을 서는 때, 그러니까 지구가 화성을 슬쩍 따라잡는 그 순간에만 길이 열립니다. 그 기회는 대략 26달에 한 번, 그러니까 2해에 한 번꼴로 찾아왔지요. 그때를 놓치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화성으로 떠나는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한 번 배를 띄우면 6달이고 9달이고 좁은 우주선 안에서 지내야 하고 마음이 바뀌어도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는 돌아설 수 없으니까요. 지구가 창밖에서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하나의 푸른 점이 되어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먼 길이었어요. 그렇게 긴 여행 끝에 도착한다 해도 정작 살아가는 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란 생각할수록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구가 얼마나 다정한 별이었는지는 화성을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또렷해졌지요. 먼저 화성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자기장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서 우주에서 쏟아지는 해로운 빛살을 막아주지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우산 아래에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른 채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왔습니다. 맑은 날 햇볕을 쬐고 별을 헤아리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그 모든 평범한 일들이 실은 그 방패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성에는 그 방패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별이 아직 젊고 뜨겁던 시절에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표면에 내리쬐는 우주 방사선이 지구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아무런 가림막 없이 오래 머물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에 집을 짓는다면 땅속으로 파고들거나 두툼하게 흙을 덮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에서는 창을 활짝 열고 살던 우리가 저곳에서는 흙 속으로 몸을 숨겨야 하는 셈이지요. 숨 쉬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에도 대기는 있어요. 다만 거의 다 이산화탄소일 뿐 우리가 마셔야 할 산소는 손톱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공기는 지구에 견주면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희박해서 있으나 마나 한 얇은 껍질에 가까웠지요. 우주복 없이 한 걸음만 내디뎌도 견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 붉은 하늘 아래에서는 숨 한 번 편히 들이쉬는 그 흔한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게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그곳에 서면 몸이 지구에서보다 한결 가벼워지지요. 얼핏 생각하면 그저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뼈와 근육은 늘 제 무게를 견디며 단단해지는데 그 짐이 사라지면 도리어 물렁물렁해지고 약해지지요. 애써 들어 올릴 것이 없으니 몸이 스스로를 조금씩 놓아버리는 셈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뼈는 성그러지고 힘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화성에 오래 사는 사람은 날마다 불어 몸을 움직이고 애써 힘을 써야 할지 모릅니다. 가벼움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의 흙에는 몸에 해로운 성분이 섞여 있고 그 먼지는 어찌나 곱고 얄궂은지 틈만 나면 집 안으로, 옷 속으로 스며듭니다. 게다가 이따금 온 행성을 뒤덮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몇 달씩 이어지곤 했어요. 어느 계절이 되면 바람이 흙을 실어 올려 하늘을 온통 뒤덮어 버립니다. 하늘이 누렇게 흐려지고 햇빛이 가려져 몇 주고 몇 달이고 붉은 어스름 속에 잠기는 것이지요. 한쪽 지평에서 시작된 흙먼지가 서서히 번져 마침내 별 전체를 한 겹 담요처럼 덮어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해를 받아 전기를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낮인데도 낮 같지 않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연이 이렇게 겹겹이 문을 걸어 잠근 곳, 그곳이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붉은 별은 멀리서 볼 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려고 하면 이렇게나 냉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산단 말인가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류는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 조용한 준비 가운데 마음을 오래 붙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화성을 돌아다니던 탐사차 안에는 몫이라는 작은 장치가 실려 있었어요. 손바닥에 얹힐 만한 소박하고 작은 상자였습니다. 붉은 사막을 굴러가는 커다란 탐사차의 몸속에 그 작은 상자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 장치가 한 일은 단순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화성에 넘쳐나는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그 안에서 산소를 뽑아낸 것이지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산소를요. 남아도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화성의 지천으로 깔린 것을 가져다 그곳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어 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건 참으로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사람이 만든 손끝으로 처음 산소를 빚어낸 순간이었으니까요. 다른 행성에서의 첫 호흡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양은 아주 작았어요. 이 장치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모은 산소를 다 합쳐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쯤 숨 쉴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요. 붉은 사막의 크기에 견주면 정말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숨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데에는 까닭이 있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일이 실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공기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 손에 쥐게 된 것이지요. 이 작은 상자를 크게 키운다면 언젠가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올 로켓의 연료가 될 산소도 사람이 숨쉴 공기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구에서 무겁게 다 싣고 갈 필요 없이 그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면 마음속에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떠오릅니다. 한쪽에는 100만 명이 사는 화성도시라는 크고 눈부신 꿈이 있어요. 붉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지붕들, 오가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그런 도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강아지 한 마리 몫의 산소라는 작고 겸손한 현실이 있지요. 작은 상자 하나가 오랜 시간 조용히 모아낸 그 손바닥만 한 숨결 말입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아직 아득합니다. 꿈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현실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참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꿈이 너무 이르다고 아직은 이야기에 가깝다고 담담히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룬 큰일들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 하나, 그리고 그 아래 놓인 아주 작은 성공 하나.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 숨 쉴 산소는 분명 작은 양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별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커다란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작은 숨결을 소중히 손에 쥐고 붉은 별을 향한 걸음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오랜 꿈이 고개를 듭니다. 그저 흙 속에 숨어 살거나 우주복에 갇혀 지내는 것을 넘어서 화성 자체를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저 차갑고 메마른 붉은 사막에 언젠가 따뜻한 바람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 아득하고도 오래된 상상 속으로 이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 볼까 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조금씩 저 붉은 땅에 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를 세우고 공기에서 산소를 얻고 얼음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꿈. 그런데 그 꿈의 곁에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된 꿈이 하나 나란히 놓여 있어요. 기지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화성이라는 행성 자체를 바꾸어 보자는 꿈. 이 춥고 메마른 세계를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언젠가는 우주복 없이 그 붉은 언덕을 걸어보자는 꿈이지요. 사람들은 이 꿈에 테라포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성을 지구처럼 만든다는 뜻이에요. 상상 속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화성을 데웁니다. 아주 강한 온실가스를 만들어 대기에 풀어놓으면 그 가스가 담요처럼
행성을 감싸 햇볕에 온기를 붙잡아 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요. 또 어떤 이들은 하늘에 거대한 거울을 띄우는 상상을 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얇고 넓은 반사경을 펼쳐 멀리서 오는 햇빛을 모아 화성의 극지방, 그 하얀 얼음 모자 위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천천히 녹고 그 속에 갇혀 있던 이산화탄소가 풀려나 대기가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대기가 다시 세계를 데우고 그렇게 온기가 온기를 부르며 얼어붙었던 행성이 조금씩 깨어난다는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 화성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방패를 대신 만들어 주자는 상상도 있어요. 화성과 태양 사이의 우주 공간에 커다란 자기장 장치를 띄워두면 그 보이지 않는 우산이 태양풍을 비껴가게 해서 애써 되살린 공기가 다시 우주로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구상이지요. 40억 년 전에 멈춰버린 시계를 인간의 손으로 다시 감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상상입니다. 붉은 하늘에 다시 구름이 흐르고 마리네리스의 깊은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오래전 바다가 있던 북쪽 저지대에 다시 물결이 있는 풍경.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아주 차분하게 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결과는 담담하고 또 냉정했어요. 화성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극지방의 얼음에서 땅속의 광물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것을 전부 긁어모아 대기로 돌려보낸다 해도 행성을 데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의 50분의 1, 50조각이 필요한 자리에 화성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한 조각뿐이라는 계산이었지요. 나머지는 이미 오래전 태양풍에 실려 우주 저편으로 흩어져 버렸거나 도저히 꺼낼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떠나간 공기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화성을 온전한 두 번째 지구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과학이 내린 조용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방법으로 화성을 데우는데 성공한다 해도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화성에는 지구가 가진 보이지 않는 방패, 행성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 방패가 없는 하늘 아래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그대로 땅까지 내려옵니다. 대기를 아무리 데워도 그 비는 그치지 않지요. 몸을 지그시 붙잡아주던 중력도 지구의 절반이 되지 않아서 오래 머무는 사람의 뼈와 심장이 어떻게 견딜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발밑의 흙에는 생명에게 독이 되는 소금기가 배어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요. 물론 꿈이 완전히 접힌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행성 전체가 아니라 작은 마을 하나만큼의 땅을 골라 그 위에 유리보다 가볍고 투명한 재료로 지붕을 덮는 상상을 합니다. 햇빛은 들어오고 해로운 빛은 걸러지고 지붕 아래의 온도가 얼음이 녹을 만큼 오르는 붉은 사막 한가운데의 작은 온실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늘을 데우는 길을 다시 진지하게 계산해 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쉽게 장담하지는 않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테라포밍은 여전히 아주 먼 밤하늘에 걸어둔 하나의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그토록 멀고 그토록 어려운데 인류는 왜 자꾸만 저 붉은 점을 올려다보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의 하나는 화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성은 한때 지구와 많이 닮은 행성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고 골짜기마다 강물이 소리내며 달리고 북쪽의 넓은 저지대에는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였을 세계. 그러나 그 세계는 자신의 온기를 지켜주던 방패를 잃었고 공기를 잃었고 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0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붉고 고요한 사막으로 잠들어 있지요. 그 이웃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파란 하늘과 넘치는 바다와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채우는 공기를 아무렇지 않게 누리며 사는 우리 자신의 행성을요. 화성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얼마나 드물고 얼마나 소중한 세계인지를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서요. 저 붉은 흙 속 어딘가에 아주 오래전 살았던 작은 생명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혹은 지금도 깊은 땅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지. 그 답을 찾는 날, 우리는 우리가 이 우주에서 혼자인지 아닌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물음을 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은 아주 오래전 강가에서 붉은 별을 바라보며 이름을 붙이던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먼 미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긴 시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행성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는 일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인류의 보금자리가 두 곳이 되기를, 지구에서 자란 이야기가 다른 하늘 아래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득히 먼 이야기이고 정말 그런 날이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먼 곳을 향해 손을 뻗는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은 물을 아껴대 쓰는 법,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을 길러내는 법, 얇은 벽 하나로 생명을 지키는 법. 저 붉은 행성을 향한 궁리들은 돌고 돌아 결국 이 푸른 행성 위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별을 향해 던진 물음이 우리 발밑의 땅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밤하늘의 붉은 점 하나, 전쟁의 신의 이름을 얻었던 별, 망원경 너머로 물길의 환상을 피워 올리던 별. 그 별은 알고 보니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긴 협곡을 품은 세계였고, 한때 바다가 일렁였던 세계였고, 어느 날 조용히 식어간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이 만든 작은 기계들이 그 사막 위를 천천히 구르며 40억 년 전의 강바닥을 더듬고 있는 세계이지요. 언젠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그 붉은 모래 위에 처음으로 찍히는 날도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발자국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우리는 이미 서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화성은 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 맑은 밤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붉은 점 하나로요. 그 점 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옅은 바람이 붉은 먼지를 실어 언덕을 넘고 있을 것입니다. 올림푸스의 거대한 비탈에는 별빛이 내려앉고, 오래전 바다였던 북쪽의 평원에는 서리가 조용히 앉았다가 아침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수십억 년을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모든 고요를 사이에 두고 두 행성은 오늘도 각자의 길을 따라 태양 곁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르게, 하나는 붉게. 서로를 잊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요. 우리는 이제 그 붉은 점을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낯선 불빛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골짜기와 화산의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시절의 바다를 기억해주는 오래된 이웃의 얼굴이니까요. 밤은 깊고 별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붉은 행성은 오늘 밤도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돌고 있고요. 그 조용한 회전을 마음에 그리며 우리의 긴 여행도 여기서 가만히 쉬어갑니다.